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다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가 언제이신가요? 누군가는 가장 젊고 예쁜 청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모든 걸 이룬 노년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제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엔 맘 편히 카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아온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삶은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누구나 부모는 특별하고 애틋하죠. 하지만 저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의지하고 살아서 그런지 더 각별합니다. 사이좋은 모녀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부모님과 살았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요. 꽤 돈을 잘 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느 날 집에 있는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더니 엄마와 아빠가 매일 싸우셨어요.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이제 집도 다 넘어가고 우리 어쩌면 좋냐고. 우리 예진이 이제 한참 돈 들여 공부시켜야 하는데 당신 어쩔 거야?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뭐 죽기야 하겠어? 예진이랑 지낼 집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사채업자들이 문제인데 당분간 당신이랑 떨어져 있는 게 좋겠는데? 매일 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집안 분위기는 암울해졌고 나중에는 이혼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사업이 뭐가 안 되신 건 확실했고 사채까지 쓰셨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빠 빚이 많아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결국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저와 엄마는 변두리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간 후 아빠랑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당장 저와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시작하셨고 저도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어렴풋이 이혼하셨겠구나. 아빠는 많은 빚과 사업 실패 때문에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가신 거구나.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단 먹고 사는 게 바쁘니 제게도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엄마가 어렵게 저를 키우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엄마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요. 정말 정신없이 돈만 모았어요. 여행이며 쇼핑이며 저한테는 전부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에는 뜻도 없었고 제가 처한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엄마는 모르는 저만의 생각이긴 했고요. 엄마는 그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제가 딱 29살을 넘기면서부터 제가 만나는 남자는 없는지 결혼은 안 할 건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너 혹시 엄마 때문에 시집 안 간다 그런 소리 말아라. 엄마는 늙은 딸 끼고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넌 네가 알아서 신랑감 찾아 결혼해. 응? 네가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 너 하나 시집 보내줄 돈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하지. 근데 아직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엄마, 나 시집 가면 목욕탕은 누구랑 가냐? 혼자 심심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 그냥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살까 봐. 응? 어머 얘 행여나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말어. 엄마 딱 질색이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신랑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지? 엄마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하며 넘겼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는 시청의 노무직으로 청소 일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때였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결혼에 관심 없던 저도 같은 회사 다니던 남편을 만나 30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반면 저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했어요. 사내 커플인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금방 아이를 가지면 어차피 관둬야 할 거란 생각이에요. 저라고 남들과 다를 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2살 차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집안도 홀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위로 장가간 형이 있어서 부양 부담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을 바랄 상황이 아닌지라 간소하게 결혼했고요. 결혼에 시큰둥한 저와는 달리 적극적인 사람이라 남편이 저를 끌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 입에서는 결혼이란 말은 안 나왔을 겁니다. 남편은 제게 나랑 결혼하면 내가 무조건 호강시켜준다는 말은 못해. 그래도 맘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프로포즈 했고요. 저는 입에 발린 소리보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겪을 만한 힘든 것들은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지는 않았고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와의 신경전도 있었고요. 그나마 남편이 잘해줘서 결혼 생활이 유지된 거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보다 한참 잘난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시어머니한테 어마어마하게 미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결혼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었고요. 제가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뿐 아니라 결혼해서도 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에 비실해서 애는 낳겠니? 원절이 말라서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겠어?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 없는데 몸이 허구한 날 아프다고 하니 우리 아들만 고생이구나. 어머니의 한탄 섞인 꾸중을 들으면 늘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숙이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가 우리 애 못 낳을까 봐 걱정을 왜 해. 뚱뚱한 거보다 날씬한 게 훨씬 좋지. 엄마는 평생 뚱뚱하게 살았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우리 마누라보다 더 비쩍 마른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으이그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이놈아. 이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걱정대로 저는 그때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일찍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결혼해서부터 쭉 피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연 임신을 오랜 기간 시도해도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리도 불규칙했는데 어느 날 열이 오르고 몸살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기 몸살인 줄만 알았는데 약을 며칠 먹고 나서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이참에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만 알았던 것과는 달리 유방 초음파를 하던 의사가 몇 번이고 갸웃거리며 촬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보이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혹이 보이는데 혹시 만져지진 않으셨나요? 하나가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까지 총 3개가 보이네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가슴 쪽으로는 아프거나 한 적도 없고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는데요. 의사는 한참을 보다가 모양이 안 좋아 보인다며 생검을 해야겠다고 바로 일정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 바로 생검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으러 올 때 꼭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했는데 병원을 가서야 왜 보호자와 같이 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방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33살밖에 안 된 제가 암이라니요. 마르고 비실하긴 해도 이제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하고 전이된 곳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치료 계획을 잡는데 남편은 심란한 얼굴로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는 있나요?
하고 묻더군요. 의사는 모든 암이 그렇듯이 생존율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병입니다. 초기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병이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방사선이랑 항암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임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눈물도 안 나올 만큼 놀라고 경황이 없는데 남편 역시 저의 갑작스런 암 선고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태도로 내 사람인 걸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 옆에서 힘이 돼줄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암이라는 게 혹만 딱 떼어내고 완치되는 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암은 힘들고 긴 투병 생활이 요구되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입니다. 남편은 수술하고 나서도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각종 후속 치료를 받으며 저를 돌봐줘야 한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나뿐인데 내가 당신한테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당신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 남편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병든 당사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 병간호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하는 남편 대신 친정엄마가 당분간 저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엄마는 괜찮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딸이 암이라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들은 강하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너 아프게 놔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너 다 고쳐줄 거야. 네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요즘에 암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한 집 걸러 한 집이 암이라더라. 엄마 친한 친구 선미 아줌마도 난소암 걸려서 죽는다고 난리치며 울었는데 10년 지난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알았지? 엄마는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제게 용기를 주시면서 옆에서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정과 시댁은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저 제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을 회복해줄 방법을 찾느라 고군분투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병 때문에 아들이 고생할까 걱정하시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암 선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때라 어머니 모진 말을 듣더라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도 여지없이 제게 상처 주는 말만 쏟아부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수술하면 괜찮다니? 아유, 너도 너지만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이구나. 요즘은 암이 흔해서 말기만 아니면 오래 사는 사람도 많다잖아. 너도 어쨌거나 수술 잘하고 회복해야 아이도 낳고 할 텐데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실은 저 병시중 해야 하는 남편이 더 걱정이셨고 집안 자손 못 낳을까 봐 더 걱정이셨습니다. 저도 수술을 앞두고 너무 예민했던 때라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어머니 말에 기분 나빠도 대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사소한 거에도 화를 못 참을 때였거든요. 어머니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한 마음에 저도 그날은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들 안 힘들게 하려고 저희 엄마가 와서 제 병시중 하실 거예요. 아들 고생하는 거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밥 해먹이세요. 저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아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애 못 가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 그런 기대 하지 마세요.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는 나 참 기가 막혀서 막말로 애도 못 가지는 거면 이혼감이야. 내 아들이 아직 팔팔한 나이인데 너처럼 아픈 여자 만나서 애도 못 낳고 살아야겠니? 옛날 같으면 넌 벌써 소박 맞았다. 소박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제가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시집 와서 제가 할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며느리 숫을 잘하라는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러려고 오셨나 싶은 게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는 말도 못했고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퇴근한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떻게 아픈 며느리한테 와서 아들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대들었어. 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당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당분간은 우리 집에 오는 일도 내가 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당신이 잘 말씀드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해? 안 그래도 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 막 우시기까지 한 건데 대체 뭔 말을 했길래 그래? 수술하는 사람은 난데 당신 걱정만 하고 내가 임신 못한다고 한탄만 하고 가셨어. 그래서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 당신도 똑같아. 나 암 걸렸는데도 집안일이고 뭐고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이 당신은 똑같이 당신 몸만 챙기잖아? 나 너무 힘든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와서 청소며 밥이며 다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당신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할 것 아냐? 저는 화가 나서 그동안 쌓였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해? 건방지게.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집이야. 암 걸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산대? 둘이 살면서 살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죽는 소리야? 다른 집 여자들은 건강해서 애도 잘 낳고 돈까지 버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나만 혼자 맨날 힘들고 말이야. 당신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 정말 당신 웃기는 사람이다. 언제는 결혼해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고 살라더니 내가 돈 벌길 바랬냐? 아픈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속이 시원하니?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나도 미치겠다. 돈도 없는데 버는 족족 당신한테 다 들어가게 생긴 것도 억울하고 남들 다 낳고 사는 애 못 낳는 것도 열받아. 나도 서운한 거 많은 사람이야. 저는 싸우면서 남편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심란해하는 게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암 걸린 와이프 치닥거리를 해야 하는 자기 걱정에 심란했던 거죠. 집에 있는 컴퓨터로 남편이 유방암 생존율, 암 보험금 뭐 이런 걸 검색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지 계산을 하느라 그랬던 거였죠. 심하게 싸우고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냉랭해진 채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넙죽 엎드려 사과를 해도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정말 못된 게 그래도 아픈 사람은 저인데 끝까지 제게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병원 입원을 앞두고 가방을 싸는데 심지어 저한테 그러더군요. 가방 싸는 김에 그냥 친정으로 가는 게 어때?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아픈 여자랑 살 자신이 없다. 우리 엄마랑 얘기했어. 나이도 젊은데 너랑 살면 앞으로 몇 년간 애도 못 갖는다며. 나 솔직히 그건 감당 못하겠다. 아픈 사람 돌볼 자신도 없고 그동안 산정을 생각해서 위자료 줄 테니까 병원비 보태 쓰고 헤어지자. 이혼 서류는 당신 친정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나 줘. 합의 이혼은 법원 몇 번 가지도 않을 거야. 애도 없으니 이혼 절차도 빨리 끝나지 싶다. 남편 말을 듣자 결국 이럴 거였구나 싶더군요. 너무 화가 나면 눈물조차 안 나는 거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었구나. 그래 좋아. 나도 당신 마음 이렇다는 거 다 알았는데 당신 붙잡고 살 생각은 없어. 당분간 나만 신경 쓰기도 바쁠 것 같거든. 그래서 위자료는 얼마 줄 건데? 내가 대뜸 위자료를 얼마 줄 거냐 하자 남편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냐니?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형편껏 줄 거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러길래 그래. 당신하고 결혼 생활 딱 3년 했으니까 3천 내놔. 내가 혼수해온 거 그냥 놔두고 갈 테니까 그거 주면 이혼할게.
당신 집 많이 올랐다며. 그깟 3천 준다고 당신 망하는 거 아니잖아? 야, 우리가 10년 산 것도 아닌데 무슨 3천을 달라 그래. 1,000만 원 이상은 못 줘. 너 어차피 나랑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이혼할 생각이면 그거라도 받고 나가라. 저한테 돈 주는 게 당연히 아까웠을 테죠. 이미 그 인간에게 아픈 마누라는 그저 치우고 싶은 똥차인데 돈 주고 치우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는 입원하기 전 짐을 정리해서 친정에 택배로 붙였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에 제 흔적은 택배 상자 5개 뿐이더라고요. 가구나 가전은 나중에 위자료에 포함해 받기로 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대충 얘기는 했고요. 전화로 처음 소식을 알렸을 때 엄마가 많이 우셨습니다. 김서방 이 미친놈이 저만 아는 놈인 건 내가 진작 알았다. 아무 걱정 말고 엄마 집으로 와. 와서 얘기하자. 엄마, 미안해. 나는 저런 사람인 줄 정말로 몰랐어. 시댁에서는 내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고 아예 단정 짓고 말하더라고. 그 썩을 놈의 집구석. 나중에 너 병 다 낫고 제발 다시 오라 그래도 절대 내가 못 보낸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막상 엄마 집에 가서 얼굴을 보니 엄마는 아픈 제 안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하신 듯 애써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너 수술하고 나서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알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건강에만 신경 써. 네가 제일 중요하지. 건강해지는 거에만 집중하자. 알았어요, 엄마. 나도 앞으로는 못된 놈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려고. 나 수술하면 살 수 있겠지, 엄마? 엄마 놔두고 나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엄마 혼자 남으면 혼자 외로울까 봐 그게 무섭다. 얘, 그런 소리 하지 마. 죽기는 누가 죽니?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할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다.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히 우울한 마음이 컸는데 엄마가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그 후 병원에 입원해 저는 암이 있는 왼쪽 유방 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전이가 없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죠. 요즘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옷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재건술이 가능하더라고요. 암 제거와 유방 재건술을 같이 받고 저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다음 날 온몸이 붓고 고통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보지 못했는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애써 보기 싫었어요. 한쪽 가슴을 잃었다는 게 슬펐지만 그래도 전이가 없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팔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식사도 일반식이 가능해졌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암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한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시긴 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밖을 내다보고 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병실 문으로 키가 큰 노신사가 들어서는데 그 모습이 매우 낯이 익었습니다. 2인실이었으니 다른 환자를 면회왔겠구나 하고 한번 쳐다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렸는데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지나가듯 생각이 나면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노신사 역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요. 나이는 70이 안 돼 보였지만 꼿꼿한 허리에 노인치고는 말쑥한 차림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로 알았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아빠라는 걸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진이 아프다니까 이렇게 왔군요.
예진아, 네 아빠 기억하지? 엄마가 너 아프다고 아빠한테 말했어. 그동안 아빠랑 연락한 거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있던 아빠는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예진아, 아빠 밉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든 빚 갚고 사업 일으키려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엄마랑은 가끔 연락했어. 너 대학 학비도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연락할 걸 그랬구나. 많이 아프니? 엄마, 아빠랑 가끔 연락하신 거예요? 나는 엄마 힘들까봐 아빠 궁금해도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내가 암 걸렸다니까 나 보러 온 거예요? 아빠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 역시 기억 속 모습보다 많이 늙으신 아빠를 보니 그동안 쌓인 화보다 슬픔이 앞서더라고요. 예진아, 아빠 원망 많이 한 거 알고 있어. 그동안 결혼됐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암 걸렸다는 말 듣고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빠가 망하는 바람에 네 엄마랑 이혼했지만 너만 생각하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아빠는 너 생각하면서 죽을 듯이 노력해서 사업도 다시 시작한 거야. 너 못된 자식이랑 이혼했다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만나자마자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아직 아빠한테 화난 거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빠라는 사람은 제게 이러셨습니다. 아빠도 사실 많이 아프다. 얼마 전에 한 번 쓰러져서 심장에 혈관 넓히는 수술을 했거든.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어. 근데 네 소식을 들으니 아빠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 그동안 아빠가 한국에 없었다. 수술 받느라 들어온 거라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해. 그동안 네 앞에 못 나타난 것도 이 못난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 너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였어. 아빠 맘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이제 와서 너한테 해줄 거라고는 돈밖에 없구나.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다 해줄 테니 너는 앞으로 네 엄마랑 편히 살 생각만 해라. 응? 아빠, 용서고 모고가 어딨어요? 제가 죽을 고비 넘겨보니까 그런 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 같은 거 없어요, 저. 그냥 이렇게 살아서 엄마 아빠 얼굴 본 거 그게 감사하네요. 제 말을 듣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아빠와 조우를 한 후 저는 더 큰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많은 재산을 제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세금 정리 다 하고 대략 20억 정도였습니다. 생전 처음, 아니 평생 살면서 만져보기 힘든 돈이 제 앞으로 생긴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 현금 자산까지 아빠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그동안 일군 재산을 대부분 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혼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퇴원 후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빠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저래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빠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보낸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놓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서류 다 작성했으니 와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우편으로 보낼 테니 받아. 남편은 그래 알았어. 아, 주고받은 예물은 가지고 있을까 돌려받을까? 이러길래 제가 난 필요 없으니 돌려줄게.
당신 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 맘대로 해. 어머니가 주신 폐물 세트는 당신이 직접 와서 받아가야겠다. 내가 이사한 집 주소 알려줄 테니 와서 직접 가져가. 저는 남편에게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남편은 급했는지 다음날 바로 찾아오더군요. 당신 언제 이사한 거야? 이 아파트 엄청 부자들이 사는 데잖아. 당신이 뭔 돈이 있어서 이런 데 이사를 왔어? 설마 장모님 집은 아닐 테고. 역시나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은근히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아, 아직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데 곧 명의 이전할 거야. 나 수술하고 병원 입원했을 때 아빠를 만났거든. 뭐? 당신 아버지? 장인어른을 만났다는 거야? 당신 아빠랑 어릴 때 헤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째서 이 집이 당신 거가 된다는 건데? 남편은 눈이 커다래져서는 제게 묻더라고요. 아빠가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셨대. 나 아프신 거 알고 오신 거고 중국 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것저것 재산 정리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고 나도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봐서 몰라. 한 20억 되려나? 뭐 20억? 당신 그게 정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뭐하러 거짓말을 해. 뭐 어차피 이제는 상관없는 사이고. 자, 여기 원하던 서류나 가져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폐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 얼마나 간사한지 남편 놈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저기 있잖아. 내가 오늘 온 거는 이혼하려는 걸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려고 온 거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알지? 아무래도 내가 지난번에는 당신한테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 장모님 어디 계셔? 내가 직접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 이러길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미쳤어? 우리 엄마 당신 온다니까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나가셨어.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나도 당신하고 이혼하는 걸 원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법원에 접수해. 안 그럼 내가 그냥 접수할 거니까.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3년을 살았는데, 당신 수술도 잘 됐다며. 그럼 우리 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까지 난 뭐가 무서워. 요즘에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더라.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왜 배우자가 아프면 상대방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잖아.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미쳤던 것 같아. 여보, 나 용서해주라.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게 제가 아빠한테 물려받을 돈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저는 왜?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로또 맞은 것 같냐? 꿈깨. 당신 돈 아니니까. 그러게 나 글자 하는 복권일 때 잘하지 그랬어? 쉬도 안 먹히는 말 그만하고 돌아가. 경찰 부리기 전에.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는 남편을 겨우 내쫓아내고 문 앞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그냥 씁쓸하고 슬프고 통쾌한 감정이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 후 다들 예상하는 상황이 뻔하게 펼쳐졌습니다.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자기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네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노릇 못한다며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니까지 가세해 전화로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합의 이혼은 못할 듯 했어요. 서류가 있어도 법원에 반드시 양쪽이 출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코 묻은 위자료 뜯어낼 생각은 없었는데 변호사는 제 생각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최대한 위자료 많이 받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이 집까지 찾아와 초의종을 눌렀습니다. 엄마는 저 미친놈이 진짜 돌았나 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저 지랄이라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진아, 그냥 경찰에 신고해. 엄마는 그놈 버릇을 고쳐놓겠다면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던 그놈을 신고했습니다.
남편 놈은 잡혀가면서까지 고래고래 이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 일은 저한테 유리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기록까지 추가해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폭력이 우려되니 소송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서류로 신고만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한번 결혼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나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소송은 제 뜻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에게 3년 결혼 생활을 보상으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놈이 가진 돈이 없으니 더 뜯어내고 싶어도 별 수 없었죠. 그깟 2천만 원, 저한테는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놈이 인생의 쓴맛 좀 깨닫길 바랬기에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이혼 소송 마무리되는 동안 아빠는 재산 상속을 마무리해 주셨고 남편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개인 경호도 붙여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닐 수 있었어요. 차도 바꿔주셨고요. 아빠는 잠깐 중국에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습니다. 저도 몇 년을 쉬다가 엄마와 같이 카페 오픈을 하니 정말 생활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감히 꿈도 못 꾸는 삶을 살게 해준 아빠에게 정말로 감사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혼의 상처를 딛고 새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지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마다하지 않으려고 용기도 생겼고요. 그런데 사람 인연 끊어내기 참 어렵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후에도 가끔씩 합치자며 연락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게 제가 이혼하고 2년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 카톡 푸사를 보고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 사람은 제가 암투병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상관없다며 저를 좋아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친 전 남편 놈이 어찌 알고 카페까지 찾아와 지랄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벌써 남자를 만나. 나도 아직 재혼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주 좋겠어. 네가 좋아서 남자 붙은 줄 착각하지 마. 다 네 돈 보고 접근한 거라는 거 몰라? 어이 형씨, 마침 있었네. 내가 이 여자 전 남편인데 좋게 말할 때 꺼줘. 우리 재결합할 거니까. 더 이상은 저러다 말겠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마침 카페에 있었던 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열받아 일어나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참아요. 저 인간 쫄보라서 저러다 말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계속 참고 넘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괜히 다투지 말아요. 남자친구는 주먹을 풀고 다시 모른 척 했는데 전 남편 놈은 계속 옆에서 깐족대더라고요. 야, 너 저 여자 가슴 봤냐? 한쪽이 가짜야. 그거 알고도 좋다고? 미친놈. 뻥치지 마, 이 새끼야. 너는 남자 아니냐? 그놈이 하다 선을 넘더라고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신고하려는 저의 전화기를 뺐더군요. 잠깐 예지씨 신고하지 마요. 제가 저 새끼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해줄 테니. 그러면서 성큼성큼 그 미친놈한테 걸어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그놈의 얼굴을 날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을 맞은 그 인간은 죽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요. 저도 물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긴 했습니다만 남자친구를 믿고 내버려 뒀습니다. 남자친구는 쓰러진 그놈이 일어나려고 하니 손바닥으로 머리통을 쳐서 한 번 더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남편을 출입문 쪽으로 토끼 몰듯이 몰아갔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가 있는 거야. 오죽 못났으면 헤어진 와이프한테 와서 행패냐? 그 와중에 리듬 맞춰 철썩철썩 신나게 두드려 패더군요. 운동하는 사람인데 아마 많이 아팠을 겁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나 여기 맨날 오니까 괜히 나 만나서 한 대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알겠지? 한 대 더 맞을래? 지금 갈래? 그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겨우 일어나 땅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더니 주랭랑을 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못했던 골칫거리를 남자친구가 한 방에 해결해 줬죠. 그 이후로 다행히 지금까지 그놈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는 결혼할 생각이 없기에 그저 친구처럼 동지처럼 그 친구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 항암도 다 마치고 엄마 카페까지 도와주면서 지난 3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벌써 36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암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생존율 90%라니 아직은 반쪽짜리 승리지만 반드시 5년 재발하지 않고 버텨서 완치 판정 받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가끔 암이 재발하거나 퍼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운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뒤늦게 생긴 믿음직한 남자친구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 이혼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유별난 이혼 사연 많지만 제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드렸으면 하네요. 힘들게 살아도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행운이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